외출할 때 이름 한 번 적기 싫다고 그날 밤 임원 책상이 박살났습니다. 그 책상을 부순 분들이 평균 연봉 1억 2,700만 원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1년 전 같은 달 그 회사 회장은 9천억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청사진을 들고 미국 백악관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밖에 31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들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노조 욕하려는 영상이구나. 또 어떤 분은 이러실 거예요. 뉴스에서 다 본 얘기 아니냐고. 과연 그럴까요? 6년 전에 9천억 베팅이 어떻게 지금의 파업과 맞물려 3만 대 로봇 공장을 완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일자리 시간표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오늘 제가 99%가 모르는 그 이면의 그림을 5개의 각도로 완벽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5개 그림 중 첫 번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2026년 3월 5일 충남 아산 공장 안쪽 복도였습니다. 노조 간부 7명이 한 사무실 앞에 섰어요. 임원실, 정확히 말하면 지원실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으로 닥쳐내렸습니다. 옆에 있던 화분을 들어 부었습니다. 의자, 서랍, 사무집기를 차례로 뒤집었습니다. 한국에서 매출 가장 많이 내는 자동차 회사, 그 회사의 임원실 한 칸이 그렇게 몇 분 만에 폐허가 됐어요. 저도 처음 이 뉴스 봤을 때 이게 진짜 한국 1등 기업 안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싶었어요. 영화 한 장면이라고 해도 과한데 이게 실제로 사진까지 찍혀서 돈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에요. 책상을 부순 분들이 평균 연봉 1억 1,700만 원에서 1억 2,700만 원 사이를 받는 분들입니다.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의 2배가 훌쩍 넘는 그 자리에서 사무집기를 들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분들이 그날 그 문을 열었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1년 전, 2025년에 이 회사가 새 절차 하나를 도입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무 시간 중에 정문 밖으로 나갈 때 정문에서 소속과 이름 한 번 적고 나가세요. 딱 그 한 줄짜리 절차였습니다. 울산 등 다른 공장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절차였어요. 다들 적고 나가고 일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일탈일까요? 아니면 한 사무실의 우발적인 사고일까요? 시간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 이게 우발이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해가 바뀌어 2026년 2월 27일 아산 공장의 일부 직원들이 정문에서 신원 확인을 거부합니다. 왜 우리만 적냐? 이건 우리를 노린 표적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그리고 채 일주일도 안 돼 3월 5일에 그 7명이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이름 적기 싫다는 항의가 일주일 만에 임원 책상을 부수는 손으로 바뀐 겁니다. 회사 쪽 배응도 한번 보시죠. 사건 닷새 뒤인 3월 10일 사측은 공장장 명의 공고문을 공장 전체에 붙이고 같은 시점에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형사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회사가 노조한테 형사고소를 거는 일은 한국에서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회사가 작은 일로 안 건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 그림은 단순합니다. 외출할 때 이름 적자는 절차가 도입됐다. 일부 직원이 거부했다. 일주일 만에 임원실이 박살났다. 회사가 고소했다. 사실 이 한 줄로 정리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 대부분이 뉴스에서 본 그림도 딱 이만큼입니다. 또 노조네. 한숨 한번 쉬고 채널을 돌리죠. 이게 어느 정도 황당한 그림이냐? 비유로 한번 보시면요. 옆집에서 층간소음이 좀 있다고, 우리 집 사람 7명이 옆집 문을 따고 들어가서 가구를 부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분들이 발소리 좀 적어달라는 요청 하나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림 자체가 명분과 결과 사이의 비율이 너무 안 맞습니다. 외출 한 번 적자는 종이 한 장과 임원실 한 칸의 폐허, 이 두 장면 사이에 누가 봐도 빈 칸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 이름 한 번 적는 게 정말 임원 책상을 부술 만큼 큰 일이었을까요? 노조가 진짜로 막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엔 외출 적기가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싶어서 이 절차 뒤에 진짜 뭐가 걸려 있는지 한번 캐봤습니다. 캐보니 노조가 진짜로 막고 싶었던 단서가 4개 나왔어요.
하나씩 보시면 왜 책상이 부서졌는지 한 줄로 정리되실 겁니다. 단서 하나, 노조 전임자 시간 통제입니다. 혹시 타임오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회사가 노조 활동 시간만큼 월급을 그대로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노조 간부가 회사 일은 안 하고 노조 일을 해도 그 시간을 일한 걸로 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각지대가 큽니다. 노조 일을 한 건지 그냥 사적인 일을 본 건지 회사가 들여다볼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문에서 외출할 때 소속하고 이름을 한 번씩 쓰기 시작하면 누가 언제 몇 시간 자리를 비웠는지 종이에 다 남습니다. 나중엔 그 종이가 디지털로 옮겨가고 1년치, 2년치가 쌓이면 회사는 한 사람씩 짚어가며 이 시간은 노조 활동인가요? 사적인 외출인가요? 물어볼 카드를 손에 쥐는 거예요. 사실상 외출 신원 기재는 타임오프 사각지대를 닫는 첫 번째 잠금장치라는 의미입니다. 단서 둘, 근태 데이터화입니다. 출퇴근 카드 한 번 찍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데이터가 5년 쌓이면 회사가 이 자리는 시간당 얼마짜리라고 정확히 환산하는 거예요. 누가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외출하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라인에서 실제로 몸을 움직인 시간이 몇 시간인지 다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회사 손에 사람이 진짜로 일한 시간이 그래프로 잡히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정확히 자동화의 비교 기준선이 됩니다. AI한테는 종이 한 장이 곧 학습 데이터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지 한 장이 등급표가 되는 것처럼 회사한테는 외출 기록 한 줄이 자동화 점수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종이 절차의 디지털화는 사람이라는 노동력을 숫자로 환산해서 기계랑 같은 표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서 셋, 차기 임협 협상력입니다.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면 어떤 그림이 펼쳐지냐면요. 다음 임협 테이블에서 사측이 종이 한 장을 노조 앞에 딱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작업은 사람이 시간당 이만큼 합니다. 같은 작업을 로봇이 하면 시간당 8배 합니다. 이 8배 숫자, 그냥 회사 주장이 아닙니다. 인간 가동률 74%, 로봇 가동률 100%에 휴식, 식사, 교대 시간 빼고 환산하면 정확히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조가 그 숫자 어디서 나왔냐고 따질 때 사측이 여러분 회사 안에서 5년치 직접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하고 들이대는 순간 협상 테이블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확 기울어요. 숫자 앞에선 구호가 안 통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지금도 산업로봇 밀도 1만 명당 1220대로 세계 1위예요. 2위 싱가포르 770대를 압도합니다. 이미 비교 기준선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빡빡한 나라에서 회사안 데이터까지 쌓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외출 기록은 노조의 다음 협상력을 미리 깎아내는 작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서 넷, 다른 공장 정착이 아산만 거부할 명분을 지웁니다. 울산은 이미 이 절차가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아산 노조 입장에선 왜 우리만 안 된다고 하느냐는 질문에 답할 카드가 없습니다. 객관적 명분 싸움에선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는데도 끝까지 막아야 한다는 건 거꾸로 이게 단순 절차가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더 따라온다는 걸 노조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울산에 들어왔으니까 다음은 아산이고 아산이 뚫리면 그 다음은 자동화 도입 동의서다. 이 순서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단서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노조가 책상을 뒤집을 정도면 본인들이 누구보다 먼저 여기까지 오면 다음은 우리 자리라는 신호를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외출 신원 기재는 자동화 도입 압박의 첫 신호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단서 4개를 펼쳐놓고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출할 때 이름 한 번 적는 게 진짜 큰일이 맞았던 거예요. 그게 노조 전임자 시간 통제고, 근태 데이터화고, 다음 임협의 무게추고, 자동화 도입의 첫 단추입니다. 종이 한 장 적는 일에 6년치 자동화 시간표가 통째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같은 시기 임협 테이블 위에 올라온 요구안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봤을 때 이게 진짜 가능한 숫자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 그 표를 봤을 때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0이 하나 더 붙은 건가? 단위가 다른 건가? 그게 아니면 농담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같은 시기 임협 테이블 위에 올라온 진짜 요구안이었습니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급제로 받고 계신 임금 체계를 완전 월급제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나 생산량과 상관없이 매월 같은 돈을 달라는 거예요. 로봇이 일을 대신해도 임금이 안 줄어들게 막는 장치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월 기본급을 14만 9,600원 더 올려달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호봉 승급분은 별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은 호봉대로 챙기고 그 위에 14만 9,600원을 한 번에 또 얹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작년 2024년 임협에서 합의된 기본급 인상이 11만 2천원이었어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려달라는 요구입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50%포인트 올려달라. 한 줄로 적혀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1억 연봉의 50%면 그 자체로 5천만 원짜리 변동폭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진짜입니다. 현대차 2025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계산기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2025년 순이익이 10조 3,648억 원이에요. 거기에 30%를 곱하면 약 3조 1,000억 원이 나옵니다. 이게 한 회사, 노조 한 곳의 성과급 요구입니다.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이게 정말 진짜 요구 아니야?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에서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같은 그룹 안에 있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의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달라. 한 회사가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같은 공식을 두 번 적용하는 셈입니다. 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회사가 1년 동안 번 돈에서 3분의 1 가까이를 노조 인건비로 떼어가겠다는 그림이 자리 잡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임협에서 이 중에 하나라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순이익의 30%, 영업이익의 30%. 대부분 회사는 영업이익의 1%도 성과급으로 못 받습니다. 그게 한국 직장인의 평균이에요. 여섯 번째,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맞물리게 해달라. 표면만 보면 그래도 노후 안정 차원이지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평균 연봉 1억 2천만 원짜리 자리를 5년 더 보장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당 누적으로 6억이 더 붙는 자리를 5년 더 막아달라는 요구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까요? 아닙니다. 일곱 번째가 사실 가장 무서운 항목입니다. 일곱 번째, 신기술이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할 때 지금까지는 회사가 노조에 통보하면 됐어요. 이걸 노조 협의로 강화해달라. 거기에 총고용 보장 조항을 명문화해달라. 사실상 신기술 도입 초기 단계부터 노조가 거부권을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사가 아틀라스 한 대를 라인에 들이려고 해도 노조 동의 없이는 한 발도 못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 산업노무 밀도가 1만 명당 1220대로 이미 세계 1위인 나라에서 그 다음 한 대를 노조 동의 없이 들일 수 없게 만들겠다는 요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덟 번째, 배터리, 모터, 감속기, 연료전지 스택, 전기차와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을 무조건 국내 공장에서 자체 생산하도록 단협에 박아달라. 해외 이전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건데 거꾸로 해외 이전이 임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조가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를 본인들이 조항으로 적어 보여준 셈입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8가지를 들으셨어요. 저도 처음 표정리하면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8개 요구를 한 번에 다 들으면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노조도 한 번에 다 던지죠. 마트에서 카트에 8가지 사고 싶은 거 다 담는 것처럼. 계산대 앞에서 점원이 한 줄씩 찍는 동안 손님은 이미 카트 가장 위에 올려둔 새 이어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그 카트를 받으면 어떤 표정이 나올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8개 요구가 어디서 시작되는 임금대 위에 얹히는지를 알아야 진짜 무게가 보입니다. 현대차 평균 연봉이 2024년 임협 후 1억 1,7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한국제조업 상용근로자 평균 연봉이 약 4,500만 원이에요. 약 2.7배 격차입니다. 같은 나라, 같은 제조업, 같은 출퇴근 시간을 쓰는데 시작 임금이 2.7배 다른 거예요. 기아는 한 단계 더 갑니다.
기아 생산직 1인 평균 급여가 2023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1억 2,700만 원, 한국 자영업자 중위소득이 약 3천만 원, 약 4배 격차입니다. 새벽에 가게 문 열어 11시까지 일하는 동매 자영업자 한 분의 1년 소득이 기아 생산직 한 분의 3개월치도 안 되는 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2024년 임협 한 번으로 1인당 인상 효과가 약 5,012만 원이었어요. 역대 최대였습니다. 한 해 인상 효과가 한국 직장인 평균 연봉보다 큰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1년 1에서 받는 전부보다 이쪽에서는 그저 한 번 임협으로 더 얹히는 액수가 더 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영상에 풀 때마다 어딜 가도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습니다. 노조가 아니고 조폭인가 보네요. 이건 그냥 일부 의견이 아니에요. 평균 연봉 1억과 황당 요구 8개를 본 한국 직장인들의 거의 자동 반응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와 휴대폰을 켰는데 본인 1년 연봉보다 큰 인상 효과 뉴스가 떠 있으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그 단어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노조가 8개 요구를 던지는 동안 정의선 회장은 정확히 어떤 카드를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정의선 회장이 손에 준 카드는 사실 단 한 장이었습니다. 계산기. 그것도 초등학생도 두드릴 수 있는 단순한 계산기 한 대입니다. 한번 같이 두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지금 생산 라인 한 칸을 24시간 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24시간 깨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8시간씩 3교대로 노동자 3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이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에요. 현대차 평균 연봉 1억 원 안팎의 노동자 3명입니다. 계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1억 곱하기 3명이면 일단 인건비만 3억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복지비, 식당, 통근버스, 사내의료, 그리고 사람 관리하는 관리자 인건비까지 다 얹으면 노동자 한 명당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보통 연봉의 1.3배에서 1.5배 사이로 잡힙니다. 그러면 한 라인 한 칸을 24시간 돌리는데 회사가 1년에 쓰는 돈은 대략 4억에서 4억 5천만 원 사이로 떨어집니다. 이 숫자를 일단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한 자리 24시간, 연 4억 5천. 이제 옆에 로봇을 앉혀보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아틀라스 1대. 초기 도입가가 한 대에 약 2억 원 수준입니다. 2030년 양산 단계 가격이 1억 9,178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도입 첫 해 한 대 값이 대략 2억이라고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 전기료, 정비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다 얹어도 1년에 약 3천만 원. 그러면 아틀라스 1대를 1년 굴리는 비용은 첫 해 기준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한쪽은 4억 5천, 한쪽은 2억 3천. 1년 차에만 회사 장부에서 약 50%, 절반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2030년 3만 대 양산 체계가 돌면 한 대 원가가 5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 되면 아틀라스 1대 운용비는 연 8천만 원 안팎. 한쪽은 4억 5천, 한쪽은 8천. 약 80% 절감입니다. 이게 마치 동네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알바 3명을 시급으로 굴려서 한 달 인건비가 1,0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옆 가게는 자동 튀김 로봇 한 대로 한 달 200만 원에 24시간 가게를 돌리고 있어요. 주문 밀려도 알바 안 부르고 명절에도 안 쉬고 임금 협상도 없습니다. 이 옆 가게를 1년 보고 나면 동네에 치킨집 차리는 사장님 중에 누가 알바 3명짜리 매장을 새로 열까요? 이게 지금 정의선 회장 손에 올라간 계산서의 정체입니다. 판정은 한 줄이면 끝납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동화는 선택지가 아니라 안 가면 손해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이클 한 번 더 돌리겠습니다. 이번엔 가격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질문. 사람과 로봇이 같은 1년을 받았을 때 누가 더 오래 일할까요? 당연히 로봇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사람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다음 사람한테 넘기는 3교대를 돌려도 실제로 손이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 비율은 74% 정도예요. 중간에 화장실, 식사,
안전점검, 회의, 인수인계 시간을 빼면 그렇게 됩니다. 로봇은 어떨까요? 점검 시간 빼고 100%입니다. 숫자만 보면 74대 100이라 별 차이 없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24시간 기준으로 다시 풀어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사람 3명이 24시간 교대로 붙어서 실제로 만드는 작업 시간이 약 17.7시간, 로봇 1대가 만드는 작업 시간이 거의 24시간, 거기에 사람 3명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같이 계산하면 같은 한 자리에서 사람 1명이 만드는 시간당 산출은 로봇 한 대의 8분의 1 수준이라는 환상이 나옵니다. 시간당 효율로 따지면 약 8배. 이걸 비유로 풀면 이런 그림이에요. 휴대폰을 떠올려 보세요. 배터리가 100% 가는 휴대폰은 종일 들고 다녀도 알림 한 번 안 끊깁니다. 그런데 8시간 한 번씩 충전기 꽂아야 하는 휴대폰은 회의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꽂고 점심 먹고 한 번 더 꽂아야 합니다. 로봇이 100%짜리 휴대폰이고 사람이 8시간마다 충전해야 하는 휴대폰이에요. 어느 휴대폰을 새로 살지는 정해져 있죠.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 계산을 끝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작년에 현대차 목표 주가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현대차를 더 이상 자동차 회사로만 보지 말고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로 다시 가격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약 67% 상향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한 번에 67%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건 이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판정 들어가겠습니다. 아산공장에서 노조가 책상을 부수는 그 시간에 여의도 증권사들은 이미 현대차를 로봇 회사로 다시 분류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도 시장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 표를 보고 있을 때 거기에 외출 신원 기재 한 줄을 거부한 게 노조의 카드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조 요구한 8개 중에 가장 무서운 한 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봇이 일을 대신해도 사람 임금은 그대로 달라. 이게 단순한 임금 협상 문구가 아니에요. 회사가 방금 위에서 두드린 그 계산기를 두드리지 못하게 사전 차단하겠다는 명문화 요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노조도 이미 그 계산을 봤다는 뜻이에요. 양쪽 다 같은 계산서를 손에 들고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어딜 가도 항상 따라붙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댓글창에서, 골프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기업 임원 인터뷰에서 거의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그 한 문장이에요. 제가 현대차 사장이라도 안 쓰겠습니까? 파업도 안 하고 매년 임금 올려줄 필요도 없고요. 아틀라스 로봇 쓰는 게 훨씬 낫죠. 이 한 문장이 무서운 이유는 이걸 말한 사람이 현대차 임원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방금 위에서 두드린 그 계산서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 입장이 누구든 거의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4억 5천 벌써 8천, 74% 발서 100%, 그리고 60만에서 100만으로 올라간 목표 주가. 이 세 줄짜리 표 앞에서 회사가 자동화를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사장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고 노조 입장에선 그래서 더더욱 막아야만 하는 결론이에요. 양쪽 다 같은 표를 보고 있는데 한쪽은 가속 페달을 밟고 한쪽은 핸들을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은 작년에 그려진 게 아니에요. 2020년부터 정의선 회장은 정확히 이 시나리오를 위해 9천억을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당시 정의선 회장은 자동차 회사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천억을 들고 미국 보스턴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 지분 80%를 사들여요. 11억 달러짜리 통째 인수입니다. 그때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사지? 심지어 그룹 안에서도 의아해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5년 뒤 그 질문의 답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시계를 빨리 감아 보겠습니다. 2025년 3월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섭니다. 거기서 발표한 숫자가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이에요. 2028년까지 4년 동안 미국에 받겠다는 겁니다. 그 31조의 한가운데에 메타플랜트라는 공장이 있어요. 조지아주 엘라베, 부지 1183만 페레테. 이게 얼마나 큰 부지냐면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투자액만 75억 9천만 달러,
연 30만 대로 시작해서 50만 대까지 늘리겠다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같은 해 2025년 8월 24일, 이번엔 국회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법이 뭐냐? 원청기업까지 사용자 정의를 확 넓혀버린 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1차 협력업체 노동자도 현대차 본사한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 노조쟁의로 회사가 손해를 봐도 그 손해배상 책임을 노조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따지기 어렵게 바뀌었어요. 표면만 보면 노조보호 강화법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거꾸로 읽으면 한 줄로 정리돼요. 한국에서 사람 쓰는 비용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 여기까지가 2025년입니다. 자, 이제 2026년으로 넘어옵니다. 1월입니다. CES.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테크 박람회예요. 거기서 차세대 아틀라스가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같은 시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추진 소식이 흘러나와요. 시장에서 거론되는 가치가 4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6년 전에 9천억에 산 회사가 40조로 평가받기 시작한 겁니다. 2026년 2월 유진투자증권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해요. 이전 목표 주가가 60만 원이었으니까 한 번에 40만 원을 더 얹은 겁니다. 증권사가 한 번에 목표가를 67%나 끌어올리는 건 한국 시장에서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상향 근거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다시 평가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시점에서 시장은 이미 답을 본 겁니다. 6년 전에 산 9천억짜리 카드의 진짜 값이 이제 가격표에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2026년 3월 5일 아산공장 임원실 책상이 박살나요. 그리고 정확히 8일 뒤 3월 13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시행 3주 만에 이의 신청이 268건, 노사 분쟁이 전방위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2026년 4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그룹 핵심 5개 계열사 노조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와라. 그리고 7월 동맹 총파업을 예고해요. 여기까지가 지금이에요. 자, 화면을 한번 멀리 빼서 봐주세요. 2020년 9천억, 2025년 3월 백악관 31조, 2025년 8월 노란봉투법, 2026년 1월 CES 아틀라스, 2026년 2월 목표주가 100만원, 2026년 3월 임원실 박살, 2026년 3월 시행, 4월 총파업 예고. 이 점들을 시간순으로 한 줄로 이으면 어떤 그림이 보이세요? 회사가 어쩌다 자동화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자동화가 목적지였고 자동차는 거기 가는 동안 타고 있던 차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엔 2칸이 더 남아 있습니다. 2028년 메타플랜트의 차세대 아틀라스가 단계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것부터예요. 부품 분류, 안전성 검증, 사람 옆에서 같이 걸어다니면서 데이터를 쌓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다시 도조 같은 슈퍼컴퓨터로 올라가서 학습돼요. 학습된 모델이 다시 공장으로 내려와서 더 어려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사람이 하던 일이 한 칸씩 로봇 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2030년 연 최대 3만 대, 대당 단가는 약 5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처음 양산가가 1억 9천만 원대였는데 3만 대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단가가 4분의 1로 깎이는 거예요. 이 시점에 글로벌 로봇 시장은 800조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 안에 아틀라스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대당 5천만 원, 24시간 돌아갑니다. 파업이 없습니다. 임역 테이블 자체가 없어요. 30%짜리 성과급 청구서가 올라오는 일도 없습니다. 옆에는 한국 아산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노조는 외출할 때 이름 적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요. 회장 입장에서 이 두 그림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실겠습니까? 바둑에 비유하면 6년 전에 둔 한 수가 지금 노조의 항해 하나하나로 정확히 잘 맞아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상대가 둘 때마다 내가 6년 전에 깔아둔 돌 위로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회장 입장에선
노조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본인 작전 시나리오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는 책갈피입니다. 외출 신원 기재 거부에 책갈피 1장, 임원실 책상 박살에 2장, 7월 총파업 예고면 거기서 한 챕터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메타플랜트의 아틀라스 도입 일정엔 정당성이 한 줄씩 더해져요. 그래서 2020년 9천억은 도박이 아니에요. 2030년 3만 대 양산을 위한 6년 작전의 첫 수였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강경 대응 하나하나가 그 작전의 다음 수순을 정확히 정당화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로드맵의 클라이맥스는 한 줄 더 보태드리면 노조가 지금 이 순간 임원실을 부수는 행동 자체였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회장 입장에서 보면 노조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작전 시나리오의 다음 페이지를 정확히 넘겨주는 책갈피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영상을 풀어드리는 가장 뜨거운 지점이에요. 부메랑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던진 사람한테 정확히 다시 돌아오는 무기. 지금 현대차 노조의 강경 대응이 정확히 그 부메랑입니다. 3단계로 나눠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부메랑, 명분 제공입니다. 회사가 자동화를 결정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사회적 동의예요. 사람을 빼고 로봇을 들이는 결정은 그 자체로 욕먹기 좋은 결정입니다. 일자리를 줄인다는 비판이 자동으로 따라붙어요. 그런데 그 비판을 한 방에 잠재우는 게 뭐냐? 노조가 폭력적이다 라는 한 장면입니다. 임원실 책상이 부서지는 영상 한 컷이 뉴스에 나가는 순간 회사가 자동화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동의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시청자분들 머릿속에 이미 한 줄이 박혀 있을 거예요. 저런, 노조라면 차라리 로봇이 낫지. 한국 직장인 사이에서 거의 자동 반사처럼 나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노조가 아니고 조폭. 이 한 줄이 한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거의 자동 반응이 된 시점이 정확히 정의선 회장이 메타플랜트에 추가 27억 달러 투자를 발표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2025년 9월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회사 입장에서 자동화를 정당화해줄 가장 강력한 명분을 노조가 본인 손으로 만들어서 회장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두 번째 부메랑, 해외 이전 명분입니다. 앞부분에서 풀어드린 노조 요구안 중에 2줄이 있었어요. 신기술과 신기계를 도입할 때 노조가 협의권을 갖겠다는 조항, 그리고 배터리, 모터, 감속기, 연료전지 스택 같은 핵심 부품을 한국 공장 안에서 자체 생산하라는 조항. 이 2줄이 노조 입장에서는 한국 일자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 정확히 같은 2줄을 다시 읽으면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이걸 막으면 미국에서 한다. 숫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대차 단일 법인이 1년 동안 판 차가 414만 대였어요. 그 중에 국내에서 만든 차가 70만 대, 해외에서 만든 차가 343만 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해외 생산이 이미 83%예요. 이미 열의 8대는 한국 밖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메타플랜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조지아 메타플랜트 한국만 연 30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늘어나요. 이 비율이 더 올라간다는 건 산수의 문제일 뿐이에요. 노조가 한국 공장 안에서 협의권을 강화할수록 회사는 정확히 같은 결정을 한국 밖에서 내립니다. 한국 공장 책상에서 막힌 결제가 조지아 사무실 책상에서 자동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한 장면으로 옮기면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사이렌을 더 크게 부숴서 결국 소방서가 더 큰 시스템을 들이게 만드는 격이에요. 경보를 부쉈는데 화재가 멈춘 게 아니라 소방서가 처음부터 사이렌이 필요 없는 시스템으로 갈아탄 거예요. 세 번째 부메랑, 시장의 가격 반영입니다. 이게 가장 차갑게 굴러가는 부메랑이에요. 앞부분에서 보셨던 그 숫자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현대차 목표 주가를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40만원이 한 번에 올라간 거예요. 이 상향의 근거가 뭐였는지 다시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노조 리스크가 자동화 가속을 정당화한다.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노조가 강경할수록 회사는 자동화를 빨리 가져갈 수밖에 없고 자동화가 빨라질수록 인건비가 빠지고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은 더 비싸게 사도 된다. 노조의 강경 대응이 회사의 미래 이익을 정량적으로 올려주는 변수로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그래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노조가 책상을 한번 부술 때마다 그게 정확히 몇십 원짜리 호재인지 가격을 매겨버립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노조가 제일 막고 싶었던 자동화의 모멘텀을 노조의 강경 대응 자체가 가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부메랑이 맞물리는 그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축구 경기 하나 떠올려 보세요. 골대 앞에서 화가 나서 공을 본인 골대로 차버리는 자책골. 지금 현대차 노조의 임원실 박살 사건이 정확히 그 그림입니다. 공을 차는 순간 본인 입장에선 분노의 표현이지만 골 판정은 상대편 점수판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려야 해요. 이 부메랑 구조를 사실 우리는 200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1811년 영국이에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시절 방적기와 방직기가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손으로 옷감을 짜던 직조공들 입장에선 자기 일자리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를 부셨습니다. 망치 들고 야간에 공장 침투해서 방적기를 박살내고 방직기를 뒤집었어요. 이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그 이름으로 부릅니다. 러다이트 운동. 1811년부터 1816년까지 약 5년간 영국 전역에서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 군대 1만 2천 명을 투입합니다. 직조공들 잡으러 5년 동안 영국군이 동원돼요.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줄이면 끝납니다. 기계 파괴는 실패했어요.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더 빨라졌습니다. 직조공들이 망치로 부순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빠른 기계가 군대의 보호 아래 다시 들어왔어요. 역사 시간에는 이 운동이 노동운동의 시초로 가르쳐집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분노한 노동자들의 행동이 자동화의 가속 페달이 된 첫 번째 사례예요. 200년 전 영국 직조공의 망치가 했던 일을 지금 2026년 한국 현대차 노조 간부의 손이 하고 있습니다. 방식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조는 정확히 같아요. 분노한 노동자가 도구를 들고 회사 안으로 들어간다. 그 장면이 사회 전체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만든다. 회사와 정부와 시장은 그 명분 위에서 더 빠른 자동화로 갈아탄다. 역사가 정확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톤의 한 줄이 또 따라옵니다. 현대차 노조 선전포고는 아틀라스의 필요성을 굳이 한 번 더 증명한 셈이다. 이게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본능적으로 이 부메랑 구조를 읽어낸 겁니다. 한 사람이 분석한 게 아니라 어딜 가도 같은 한 줄이 떠오른다는 게 무서운 지점이에요. 2026년 봄에 임원실 책상이 부서지는 그 장면을 본 한국 직장인 거의 모두가 200년 전 영국 직조공이 본 풍경과 같은 결말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노조만의 일일까요? 천만대 아틀라스가 메타플랜트에 들어가는 그날 한국 어딘가에서 정확히 같은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인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출근하고 계신 바로 그 회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이게 결국 시청자분들 본인한테는 어떻게 도착하는 일인지 충격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동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제로봇연맹 IFR이 2024년에 발표한 산업 로봇 밀도, 그러니까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한국은 1220대였습니다. 2위 싱가포르가 770대, 3위 중국이 470대예요. 우리가 2위와 1.5배, 3위와는 거의 2.6배 차이로 앞서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화하면 일본이나 독일을 떠올리시는데요. 숫자만 놓고 보면 자동화 1등 국가는 이미 한국입니다. 2018년 이후 연평균 7%씩 늘어왔고 2023년 1012대에서 2024년 1220대로 1년 만에 200대 가까이 더 들어왔어요. 노조가 임원실 책상을 부수기 훨씬 전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동화 가속 페달을 가장 세게 밟고 있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 이 속도가 5년 동안 우리 일자리에 정확히 어떤 숫자로 도착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직격 직군 5년 전망입니다. 판매직에서 마이너스 26만 8천 명, 장치 기계 조작직에서 마이너스 18만 명, 기능원 직군에서 마이너스 12만 8천 명, 다 더하면 마이너스 57만 6천 명이에요. 한국 한 도시 인구가 5년 안에 자기 직업표에서 통째로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 시장 하나, 그 동네 사람들 일하는 자리 전체가 5년 안에 사라지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57만 명 안에는 사무직 보조 업무, 콜센터, 매장 계산, 창고 분류, 단순 조립 같은 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은 생산직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동화는 공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역 동료의 자리부터 차례로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충격. 이게 현대차 한 회사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 기아 1차 협력사가 237개사. 이 회사들 2023년 매출만 합쳐서 90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4년에 직접 발표한 숫자예요. 그런데 1차 밑에 2차, 3차 협력업체가 약 5,000개사 더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추산이에요. 1차에서 5,000개로 내려가면서 직간접 고용으로 묶이는 사람이 약 150만 명입니다. 한국 제조업 전체 종사자가 약 372만 명이니까 자동차 한 산업에 묶인 사람이 한국 제조업의 10%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협력업체들 중에는 현대차 그룹 매출 의존도가 80%가 넘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서현이화 같은 곳이 그래요. 사실상 현대차가 어디서 차를 만드느냐에 따라 그 회사 직원들의 한 달 월급이 결정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그림이냐? 영상 앞부분에서 풀어드린 전주공장 이야기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모델 라인 재배치 공사 한 가지로 6개월 셧다운만 발생했는데도 1차 협력업체 매출이 정상 대비 20, 30%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단발 사건입니다. 6개월 뒤면 라인이 돌아간다는 전제로 버틴 6개월이에요. 그런데 메타플랜트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는 2028년부터는 이게 단발 셧다운이 아니에요. 한국 라인의 일감 자체가 미국 메타플랜트로 영구히 옮겨가는 겁니다. 라인이 1년 뒤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라인이 아예 조지아주에서 아틀라스 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차에서 5,000개로 내려가는 도미노가 6개월짜리 충격이 아니라 영구적인 일감 이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정면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회사, 자동차 부품과 직접 관련이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사업장이 있다면 산업로봇 밀도 세계 1위라는 시간표 위에 이미 좌표가 찍혀 있어요. 본인 좌표가 어디인지 모를 뿐입니다. 5년 안에 본인 자리가 마이너스 57만 명 안에 들어갈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시스템 쪽으로 옮겨갈지 한 번쯤 지도를 펼쳐보실 시점이에요. 노조가 부순 건 임원실 책상 하나지만 그 책상이 부서지는 동안 한국 직장인 모두의 책상에는 똑같이 5년치 시간표가 깔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유일하게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노조도 회사도 이 6년 작전이 끝나기 전에 진짜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화를 몇 년 더 늦춰서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이 아니라 자동화가 들어오는 동안 사람이 옮겨갈 자리를 어디서 같이 만들 거냐는 협상. 양쪽 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협상 카드가 양쪽 손에 남아있는 지금이요. 그 시점이 길어야 6년 안쪽이라는 게 오늘 그림의 마지막 한 줄입니다. 오늘 풀어드린 6년 그림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임원실에 깨진 책상, 1억 받는 노조의 8개 요구, 그리고 메타플랜트의 3만 대 아틀라스. 세 장면이 정확히 같은 작전 안에 다른 페이지였습니다. 이 판은 이제 막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그 자리, 한국 산업로봇 밀도 세계 1위, 시간표 위에 어떤 좌표로 찍혀 있는지 한 번쯤 계산해 보실 시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